훈련기 2대가 공중에서 충돌해 한 몸처럼 끼었고 조종사는 그 상태로 2대를 함께 착륙시켰습니다. 나머지 3명은 낙하산으로 탈출했고 착륙한 위쪽 비행기는 수리를 받고 다시 하늘로 돌아갔습니다. 1940년 호주 공군의 훈련기 2대가 상공 300m에서 선회하다 서로를 놓쳤습니다. 프로펠러가 서로를 갈아내는 충돌과 함께 아래쪽 비행기의 기관 총탑이 위쪽 비행기의 날개뿌리에 박혀 고정됐습니다. 위쪽 비행기는 충돌로 엔진이 모두 멎었는데 아래쪽 비행기의 엔진은 계속 돌고 있었습니다. 항법사 2명과 아래쪽 조종사가 차례로 탈출했습니다. 상대 프로펠러에 허리를 다친 아래쪽 조종사가 유일한 부상자였습니다. 홀로 남은 위쪽 조종사는 보조 날개와 플랩이 아직 닿는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아래쪽 엔진의 힘으로 8km를 더 날아 그는 넓은 등판에 바퀴 없이 미끄러지듯 내려앉았습니다. 포개진 2 비행기는 풀밭을 180m 미끄러진 뒤 멈췄고 4명 모두 살았습니다. 조종사는 이 착륙으로 진급했습니다. 그리고 허가 없이 신문 인터뷰를 했다는 이유로 2주 영내 대기 징계도 함께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골키퍼는 목이 부러진 채 결승전 마지막 17분을 막아냈고 우승한 지 사흘 뒤에야 골절을 앓았습니다. 그는 부상 뒤에도 2번의 슛을 더 막았고 목에서는 골절과 함께 척추뼈 5개의 탈구가 발견됐습니다. 1950년 잉글랜드컵 결승, 당시 규정에는 교체 선수가 없었습니다. 3대1로 앞서던 경기 막판, 골키퍼는 공을 잡으려고 상대 발밑으로 몸을 던졌고 상대의 다리가 그의 목을 강타했습니다. 그는 잠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훗날 그는 색이 사라지고 온통 잿빛이었다고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았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는 오른손으로 목을 받친 채 골문에 다시 섰습니다. 몇 번을 더 쓰러지면서도 상대의 슛 2개를 마저 막았습니다. 다음날 런던의 병원은 목이 삐었다며 그를 돌려보냈습니다. 통증이 가시지 않아 사흘 뒤 다시 찍은 엑스레이에서는 탈구된 척추뼈 5개가 나왔습니다. 전기 기록에 따르면 2번째 목뼈는 두동강 나 있었고 3번째 목뼈가 쐐기처럼 갈리며 더 큰 손상을 막았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이 부러진 걸 알았다면 총알같이 경기장을 빠져나갔을 겁니다. 자유의 신상은 몸이 완성되기 전에 팔과 횃불만 미국에 도착했고 사람들은 돈을 내고 그 위에 올랐습니다. 박람회가 끝난 뒤 그 팔은 뉴욕의 공원에 따로 세워져 몸 없는 상태로 약 6년을 더 보냈습니다. 이 동상은 프랑스에서 만들어 미국에 선물할 계획이었는데 조각가는 돈이 끝까지 모일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완성을 기다리는 대신 먼저 만든 오른팔과 횃불부터 배에 실어 보냈습니다. 1876년 필라델피아 박람회에 도착한 팔은 그 자체로 건물 높이였고 관람객들은 표를 사서 팔 안의 사다리를 타고 횃불 발코니까지 올라갔습니다. 박람회가 끝나자 팔은 뉴욕 한복판의 공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나무 꼭대기 위로 솟은 손목이 몇 블럭 밖에서도 보였습니다. 이번엔 50센트를 내면 횃불까지 오를 수 있었습니다. 몸 없는 팔은 그렇게 동상을 완성하자는 살아있는 광고판이 됐습니다. 완성된 동상은 1886년에 공개됐습니다. 사람들이 밟고 올랐던 원래 횃불은 1984년에 새 것으로 교체돼 지금은 박물관 안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앞부분만 남은 군함과 뒷부분만 남은 군함을 이어붙여 다시 싸울 수 있는 한 척을 만들었습니다. 새 배의 이름도 2 배의 이름을 잘라붙인 주비언이었고 이 배는 실제로 적 잠수함을 침몰시켰습니다. 1차 대전 중 영국의 같은 급 구축함 2척이 몇 주 간격으로 반씩 부서졌습니다. 누비아는 어뢰에 맞아 예인되던 중 줄이 끊겨 해안에 자초했고 앞부분이 통째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12일 뒤 줄루는 기뢰를 밟아 뒷부분을 잃었습니다. 한 척은 앞이 없고 한 척은 뒤가 없었습니다. 새 배를 만들 여유가 없던 해군은 남은 반쪽 둘을 조선소로 끌고 가 줄루의 앞부분과 누비안의 중앙과 뒷부분을 정렬해 잇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급인데도 만든 조선소가 달라 있는 자리의 폭이 9cm쯤 어긋났습니다. 그래도 붙였습니다. 1917년 합쳐진 배는 주비언이라는 이름으로 지역해 해협 순찰에 복귀했고 이듬해에는 기뢰를 깔던 독일 잠수함을 쫓아가 폭내로 가라앉혔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주비언은 고철로 팔렸습니다. 그런데 앞부분을 잃은 누비안에 잘린 뱃머리는 지금도 도버 해협 바닥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놀이공원에서는 미숙아를 인큐베이터에 넣어 관람객에게 공개했고 그 입장료가 아기들의 치료비를 전부 냈습니다. 그 전시관은 미국 첫 병원 미숙아 병동보다 약 20년 먼저 문을 열어 40년 동안 운영됐습니다. 1903년 뉴욕의 한 놀이공원에 인큐베이터 전시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당시 미국 병원들은 미숙아를 살릴 장비도 그 비용을 감당할 방법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습니다. 관람객이 25센트를 내면 유리 너머로 인큐베이터 속 아기들과 간호 과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간호사들이 24시간 아기를 돌봤고 모유를 먹일 유모 5명은 식단까지 관리받았습니다. 아기 한 명에게 하루 $15가 들었지만 부모가 낸 돈은 없었습니다. 운영자가 정식 의사였는지는 지금도 전기 자료가 엇갈립니다. 그런데 훗날 미국 최초의 미숙아 병동을 연 의사는 자기 교과서 첫머리에 이 남자에게 감사한다고 적었습니다. 병원들이 하나둘 미숙아 병동을 갖추기 시작했고 전시관은 1943년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때까지 약 8,000명을 받아 6,500명을 살렸다고 본인과 지역 기록은 전합니다. 화물선이 폭발하자 옆에 45m 바지선이 통째로 물 밖으로 들려나가 30m 떨어진 육지에 내려앉았습니다. 육지의 바지선은 손상이 거의 없어 보였고 그 옆에는 폭발한 매의 것으로 보이는 50톤짜리 선미 조각까지 놓여 있었습니다. 1947년 4월 미국 텍사스의 항구에서 비료용 질산 암모늄을 가득 실은 화물선이 불이 났습니다. 화재 55분 만인 오전 9시 15분 2,000톤이 넘는 질산 암모늄이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배는 그 자리에서 분해됐고 4.5m 높이의 파도가 부두를 덮쳤습니다. 부두 끝에 묶여있던 길이 45m의 강철 바지선은 폭발에 의해 물 밖으로 들려 나갔습니다. 바지선이 발견된 곳은 원래 자리에서 30m 떨어진 육지 위 해안 철길의 범퍼를 넘어간 자리였습니다. 파편이 사방으로 날았고 64km 밖 도시의 유리창까지 깨졌습니다. 다음날 새벽에는 두 번째 배까지 폭발했습니다. 해안경비대 집계로 400명 넘게 숨진 미국 최하급의 산업재해였습니다. 후에 조사관들은 육지에 올라앉은 그 바지선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손상은 무시해도 될 수준으로 보였다. 홍수 속 섬에 갇힌 말들은 여성 기수 4명이 물로 들어오자 한 줄로 뒤따라 육지까지 나왔습니다. 군의 폰툰 보트가 자초에 실패했던 구조는 말이 말을 따라가는 습성을 이용하자 10여 분 만에 끝났습니다. 2006년 네덜란드, 폭풍이 바닷물을 제방 바깥 방목지로 밀어넣었습니다. 약 200마리의 말대가 물에 잠기지 않은 작은 언덕에서 사흘을 갇혔습니다. 군대의 폰툰 보트는 물이 빠지면서 바닥에 걸려 멈췄습니다. 그때 지역의 기수들이 다른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말은 앞선 말을 따라갑니다. 구조대와 물길을 미리 답사한 뒤 6명이 말을 타고 나섰습니다. 4명은 물속으로 들어가고 2명은 육지에서 길을 잡았습니다. 원래는 우두머리 앞말을 붙잡아 끌 계획이었는데 기수들의 말이 방향을 돌리자 물이 전체가 저절로 긴 줄을 이루며 600m 물길을 건넜습니다. 물살을 가르며 걸어 나오는 말대의 사진은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박물관의 최종 집계로는 227마리 가운데 25마리가 물과 추위에 죽었습니다. 그날 앞장섰던 흰말은 지금 그 마을 박물관에 마구간에 살고 있습니다. 시애틀은 언덕 하나를 물대포로 씻어 바다에 버렸고 떠나지 못한 집들은 흙기둥 위에 남았습니다. 평탄해진 땅 위에 흙기둥 6개가 솟아있었고 높은 것은 30m였습니다. 100년 전쯤 시애틀 도심 바로 옆에는 높이 60m가 넘는 가파른 언덕이 있었습니다. 도시가 커지는 길목을 막고 있으니 시는 언덕을 아예 없애기로 했습니다. 방법은 금강에서 배워왔습니다. 바닷물과 호수물을 펌프로 끌어와 굵은 노즐로 언덕에 쏘는 겁니다. 물줄기 하나가 8시간 동안 손수레 6,700대 분량의 흙을 무너뜨렸고 흙탕물은 나무로 짠 수로를 타고 바다로 흘러가 만을 메웠습니다. 그런데 언덕이 사라지는 동안 몇몇 집들은 깎이지 않은 자기 땅 위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주변이 다 내려가자 그 땅들은 흙기둥이 됐습니다. 신문들은 공사에 반대한 사람들의 기념비, 원안의 언덕이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기록을 보면 그들은 공사에 반대한 적이 없었습니다. 언덕을 깎는 비용은 땅 주인이 직접 내야 했습니다. 그 돈이 없었거나 금강에 가 있어서 신청을 못했던 겁니다. 한 명은 나중에 돈을 빌려 자기 흙기둥을 마저 없애며 말했습니다. 이 언덕의 흔적이 전부 사라지는 걸 보고 싶습니다. 공사는 5단계로 30년 넘게 이어졌고 마지막 구간은 1930년에 전기삽과 컨베이어가 끝냈습니다. 언덕이 있던 자리는 지금 시애틀 도심의 평지입니다. 사람들은 새에게 얼굴을 숨긴 채 비행기를 따라 날개했고 새들은 다음에 그 길을 혼자 돌아왔습니다. 사육사들은 흰새 모양 의상과 구리 인형을 썼고 조종사도 새들 앞에서는 얼굴을 가렸습니다. 미국의 흰 두루미는 한때 21마리까지 줄었던 새입니다. 겨울마다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하는데 야생에 남은 이동무리는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진은 두 번째 이동무리를 사람 손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두 가지였습니다. 사육장에서 태어난 새는 이동 경로를 모르고 사람 얼굴에 익숙해진 새는 야생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육사들은 새 앞에서 말을 하지 않았고 어미새 모양 손인형으로 먹이를 줬습니다. 새들은 태어나서 한 번도 사람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어린 새들은 의상 입은 사육사를 따라 걷고 트럭을 따라 달리고 마침내 초경량 비행기를 따라 날았습니다. 2001년 가을 8마리가 비행기를 따라 약 2000km를 남쪽으로 이동했습니다. 한 마리는 도중에 죽고 7마리가 겨울 서식지에 도착했습니다. 겨울 동안 2마리가 야생 포식자에게 잡혔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봄, 살아남은 5마리 전부가 비행기 없이 열흘 만에 그 길을 되짚어 돌아왔습니다. 이 방법은 15년 넘게 쓰이다 비용 문제로 2016년에 중단됐습니다. 사람이 가르친 하늘길을 오가는 두 번째 이동무리는 그렇게 생겨났습니다. 워싱턴 기념탑은 공사가 수십 년 멈춘 뒤 다른 돌로 이어지었고 그 경계가 지금도 눈에 보입니다. 아래 3분의 1과 위 3분의 2는 서로 다른 채석장의 돌이고 그 사이에는 세 번째 돌 몇 줄이 갈색띠로 끼어 있습니다. 1848년 미국은 초대 대통령을 기리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탑을 민간 모금으로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6년 만에 돈이 바닥났습니다. 모금 단체는 내분에 휩싸였고 곧 내전까지 터졌습니다. 탑은 46m 높이에서 뚝 잘린 굴뚝 모양으로 20년 넘게 서 있었습니다. 결국 의회가 사업을 넘겨받아 1880년에 공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돌이었습니다. 처음에 쓰던 채석장의 돌은 더 구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주의 채석장에서 받은 돌로 몇 줄을 쌓았는데 품질과 색이 말썽이었습니다. 결국 세 번째 채석장으로 바꿔 꼭대기까지 올렸습니다. 1884년 탑은 약 169m로 완공됐습니다. 하지만 새 채석장의 돌은 끝내 같은 색이 되지 않았습니다. 탑의 3분의 1 지점, 공사가 멈췄던 자리에는 지금도 색이 갈라지는 줄이 선명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전부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다음 사건들을 모아 다시 오겠습니다.